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일터 안전보건 포럼 공동대표 이영순입니다. 봄꽃의 여왕이라 그러지요.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완연한 봄입니다. 그 사업장마다 새로운 희망, 새로운 기운으로 힘찬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분쟁과 같은 세계 정세의 불안정과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지속적인 중대재해 발생 등 그 불안정한 요인으로 인해서 산업 현장은 지금 봄을 맞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재해는 건설재해입니다. 건설재해는 일단 발생하면 중대재해가 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건설재해는 철저하게 예방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금년도 우리 포럼의 첫 번째 주제는 건설업 재해 예방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재해는 왜 줄지 않는 것인지 그 근원적인 원인을 알아보고 적절한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먼저 오늘 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해주실 건설안전학회 안홍섭 회장님과 대한건설협회 한상준 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큐레이터로 포럼과 토론을 진행해 주실 미래일터 안전포럼 윤조덕 운영위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토론에 참여해 좋은 의견을 주실 국토안전관리원 권혁기 건설안전본부장님과 건설산업연구원 최수영 연구위원님, 그리고 농업법인 산재 안산지사의 정일형 제사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은 모두가 다 건설안전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시며 대가들이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포럼에 흔쾌히 참여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럼에서 논의할 주제는 첨단 기술 활용과 안전문화 확산으로 산업안전 보건 솔루션을 찾자, 건설재해의 진단과 해법입니다. 최근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은 기술 진보와 지구 환경 문제, 국제 정세 불안정으로 인한 유가와 원자료값 상승,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불확실한 경랑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대재해 발생은 산업정을 더욱 혼미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하니 먼저 이러한 혼미한 상황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방법 중에 하나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건설업 중대재해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포럼에서는 작년 4월 28일에도 건설업 중대재해 예방 줄이기를 위한 포럼을 첨단 기술을 활용한 건설업의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주제로 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건설안전 분야의 전문가는 물론 첨단 기술 관련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서 진지하게 토론하여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포럼에서 제시된 해법은 기술적인 접근에 가까웠다면 오늘 포럼은
건설 재해의 근원적인 원인을 찾아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관리적, 문화적인 사항까지 포함한 큰 틀에서의 종합적인 접근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표는 같으나 해결 방법에는 견해를 달리하는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셔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하여 가장 좋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건설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의견이 많이 제시되어서 건설업 중대재해의 획기적인 감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미래일터 안전보건 포럼이 만들어져서 오늘의 이르기까지 포럼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주시는 송영중 포럼 공동대표님과 정유섭 재단법인 피플 설립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포럼의 주제 선정에서부터 전반적인 운영 사항을 검토하여 협의하여 주시는 포럼 운영위원님들과 자문위원님들 그리고 이근환 사무총장님과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럼에 애써주실 주제 발표자님, 큐레이터님과 토론자 여러분, 여기 함께해 주신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포럼을 안전문화 확산 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해 주시는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님과 포럼 장소를 제공해 주신 안전보건공단 서울 남부지사 박진호 지사장님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건설안전학회장 안홍섭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포럼의 대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실 건설사고, 특히 건설사고 사망 과제는 뭐 익히 아시다시피 우리 전산업 사고 사망자의 줄곧 절반을 차지해서 사실 한 20여 분의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말씀드리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슬라이드도 각 50여 장을 준비를 했는데요. 대부분은 그냥 빠르게 보시면서 지나가면서 중요한 부분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노력, 특히 이번 정부에 들어서 정말 사활을 걸다시피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크게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데 저는 기존의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기는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원칙들이 미세하게 원칙을 지켜가다 보니까 실효성을 갖지 못한 데 있다고 보고요. 그중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안전에서는 모든 경영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직에서 삼면 등가의 원칙이라고 그래가지고 의무와 책임과 권한 관계가 그게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즉 우리 건설 사업의 안전을 건설 사업의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 역할에 따른 책임이 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최고 의사 결정권자인 발주자의 책임이 장기간 배제되어 온 거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안전 전문가들이 우리 안전 조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전 전문가들의 실질적으로는 발주자의 참모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발주자가 책임의 영역에서 빠져 있다 보니까 안전 전문가의 역할 또한 그 현장에 기술자들을 지도 조언하는 관계가 아니라 거꾸로 기술자들의 뒤치다꺼리하는 역할로
전락한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아마 그게 결정적인 우리가 앞으로 고쳐나가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10주년, 20주년, 20년에 걸쳐 두 권의 책을 내면서 사실은 건설 사고 원인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는데 저는 법에 있는 각각의 의무, 소위 수범자라 그러죠. 수범자들보다는 그 수범자들을 규율하는 제도를 만드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이 사실 올바른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제도의 실효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거죠. 위에는 우리나라의 이제 한 30여 년간 빨간 글씨가 사고 사망자 수고요. 아래는 영국의 이제 사고 사망 10만인율입니다. 10만인율인데 사실 물론 이제 우리도 만인율로 환산을 하면은 조금 다른 그래프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요. 우리는 사실 이렇게 노력에도 불구하고 별로 줄이질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영국의 경우에는 그 약간의 진폭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 차이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최근 이번 정부에서 정말 눈물겨운 노력을 했는데요. 이 스토리를 다 말씀드리는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번 정부에서 발주자의 책임지는 문제를 공식적으로 천명했다는 거 하고 그 발주자 책임 문제를 국토부에서 건설하는 혁신 방안에서 담아서 이천 물류 창고 화재를 계기로 그 기존의 안전에서 빠진 발주자의 책임을 담으려고 했다는 것이고요. 아쉬운 거는 전 개인적으로 건설한 특별법이 먼저 통과되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갔더라면 그 사각지대가 잘 메꿔지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먼저 가다 보니까 건설 안전 제도에서 사각지대를 메꾸고자 하는 법이 여러 가지 저항에 부딪혔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많은 제도들이 생겼는데요. 특히 이제 건축물 관리법 같은 경우도 해체공사, 근데 여전히 합동사고에 보는 것처럼 취지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 산업안전보건법은 작업안전을 위한 거고 건설기술법은 기술안전위에서 두 개의 영역이 굉장히 다루는 영역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안전관리 계획서라는 교육이라든가 동일한 명칭을 갖고 있다 보니까 중복이라고를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최근 그 2020년까지 얘기인데 21년에 417명으로 작년에는 처음으로 좀 성과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 이제 뭡니까? 그 2.0이 그 사고 사망 만인 2.0은 20년도 겁니다. 이게 좀 동그라미가 좀 위치가 이동이 됐는데요. 사실 보면 사고 사망 만인율로 보면 1.58, 1.66, 1.65, 1.72에서 2.0에서 금년에 1.71 정도로 다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질적인 측면에서는 진전이 거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존에 우리 하고 있는 제도들을 다 뜯어서 새로 보고 그게 왜 원칙에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고치는 게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에서는 지금도 더 많은 이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온갖 서류에 파묻혀서 기술자들이 현장에 나가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우리는 모두가 행복해서 일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산업에 보시다시피 행복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영국에서는 일찍이 건설 사람의 부정적인 행태는 발주자의 부정적인 행태의 거울이라고 해서 건설 참여자의 역할과 책임에 주목을 해왔고 그 결실이 CDM이었습니다. 자, 그 제조공장과 건설공사가 정말 다른데요.
많은 분들이 이걸 특히 그 안전을 하시는 분도 오해를 합니다. 이를테면 이 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방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 비계라든가 이런 게 공장 설비를 해야 되는데 제조업하고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건설공사는 착공해서 준공하는 날까지 같은 상황이 되는 순간이 한순간도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점검으로 바로잡겠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제조업 방식의 방법을 답습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그렇습니다. 제조업은 외주를 주더라도 부품 품질 관리만 하면 돼. 건설 현장은 공장이 발주자 것입니다. 왜 근데 발주자, 소유자의 책임을 빼놓고 가느냐는 거죠. 자, 이 그림은 이제 저는 그동안에 안전을 한 30여 년 연구를 하면서 건설 사고 원인을 한 장의 그림으로 그려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도 행축으로는 참여자들, 국가 제도를 만드는 사람부터 발주자, 감리자, 설비자 쭉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수직축으로는 프로젝트의 기획 단계부터서 설계, 시공자 선설, 공사 계획에서 마지막에 해체, 멸실까지 보여주는데 보시다시피 그렇습니다. 현장에서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물론 시공자가 사고를 냈는데 시공자가 사고를 낸 요인은 그 위에 발주자, 감리자, 설계자가 제공한 것이고 이 사람들이 원인을 제공하게 만든 것은 잘못된 제도에 있습니다. 국가의 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계속 사고 요인을 약자인 을에게 전가시켜서 마지막에 건설 근로자가 희생된 것인데 우리는 산안법에서는 주로 현장밖에 다루질 못했고요. 건설 관련 법에서도 항상 발주자를 빼고 갔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도가 시공자가 해야 될 일은 다 있어요. 근데 시공자들이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행을 안 하는 거죠, 제대로. 왜? 시키는 사람 외부에서 시키니까. 그런 맹점들을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저는 사고를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물론 물리적인 상황에서는 기술의 실패인데 기술의 실패 이전엔 기술을 조달하지 못한 비용이나 문제 무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라는 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부당 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부당 이득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건설 현장은 5대 암으로 짝퉁 자격증, 안전 불감증, 다만 각기 검도인데 광주 학동 사고하고 화정동 사고에서도 증명이 됐죠. 모두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의 법 조항을 한두 개 고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라는 거죠. 결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거 고치면 되겠지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건설 산업의 생리에 대해서 아직도 무지합니다. 이해들을 못합니다. 자, 3가지입니다. 타협하지 말 것, 책임의 명확화, 그 다음에 책임 의무를 확실하게 이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는 장치인데 우린 3가지가 다 부실합니다. 아까 2번째 책임 명확화에서는 최고 우선결정은 발주자가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자 감시 원칙에는 안전관리나 안전조정자가 3자 감시 원칙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산안법에 내재된 문제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산안법이 기능을 하면 이것부터 고쳐야 되고 저는 산업을 노동으로 바꾸는 것부터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착오는 왜 나왔냐면 하이니가 맨 처음에 책을 만들 때 인더스트리얼 액시던트 프리벤션이라고 있어요. 그걸 그대로 따왔습니다. 세계에서 그 안전보건의 작업자의 안전보건은 반 앞에다가 산업이란 붙이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헷갈리게 하는 거죠. 각 산업 분야의 본연의 기술하고 작업 안전에 관한 기술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산업 안전이면 산자부 꺼야 되죠. 노동 안전은 노동부 꺼야 되고. 건설 안전 기술에 관한 거는 국토교통부 꺼야 되고. 그 외에 우리가 안전관리자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안전관리자는 참모 스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 감독자는 라인상에 있는 사람이 쓰는 건데
관리자란 말을 붙여놓으니까 보통 현장에서는 계속 라인상에 해야 될 일이 관리자한테 넘어오는 겁니다. 산안법에 보면 관리자는 지도, 조언, 보좌, 건의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관리자가 해야 될 일은 문서 작성, 건의서 하나뿐인데 우리는 현장의 모든 서류를 안전관리자가 다 작성하고 있어요. 역할을 제대로 보였으면 제대로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이 자리에 다 설명을 못 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 그 공사의 프로세스에서 참여자들 보면 각각의 개별 법령들이 그동안에 규율할 수 있는 범위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산안법은 근기법에 나와서 이게 뭐죠? 근로자와 사업주하고 고용 계약을 전제로 시작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건설업은 거기에 원화청으로 엮여 있죠. 감리자가 있고 설계자가 있고 발주자가 있습니다. 공공공사 같으면 기획재정부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통제 영역이 밖에 있다는 거죠. 상위 의사결정 그 자리.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산업안전관련 책에 보면 맨 아래 게 안전조직으로 나오는데 안전보건 조정자 선임을 하면서 처음으로 발주자 역할로 들어옵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안전관리비 계상이라는 의무가 있어요. 책에 안전관리 체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의사결정하는 사람이 안전관리 체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마찬가지로 건설 관련 법령에서도 그 이상의 여러 가지 오류들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정부에서 품질이 안 되면 품질관리자, 안전이 안 되면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라고 그러니까 건설회사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라인상에 있는 사람들을 줄여갖고 뽑아갖고 안전관리자 시켜 품질관리자 시켜요. 그러니까 실제 라인 조직에서 인원을 충원해서 일을 하는데 실제로 제대로 공사를 해야 할 사람들이 인원이 줄어서 계속 부실해지는 거고 그 사람들이 안전이나 품질에 대해서 공부할 여유조차가 없게 만듭니다. 굉장히 역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그렇습니다. 우리 안전관리계획서하고 UAM 방지계획제도가 있는데 UAM 방지에서 30년이 넘었어요. 건설 현장에서 UAM 방지에 착수할 수 있는 사람은 손으로 꼽을 정도로 없습니다. 30년이 됐는데도요. 근데 그런 문제, 근본적, 왜냐하면 계획이라는 거는 계획 의무자가 작성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린 게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중대재해처벌법도 마찬가지인데요. 취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최고의 여러 가지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상품백화점 회장 이준 회장이었습니다. 세월호 사고 보십시오. 세월호 사고의 가장 최고 의사결정자는 유모 회장이었죠. 그럼 저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그런 사람까지 좀 죄를 물을 수 있는 그런 법이 되길 바랬는데 그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치는데 더 결정적인 실수는 저는 이게 또는이라는 보는 겁니다. 또는은 엔드가 아니고 오합니다. 경영의 모든 책임은 경영자는 공정원과 품질 안전 네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건데 그 중에 하나만 떼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등등 이제 뭡니까 도급 개념 이런 데서 많은 오류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고 화정동 붕괴 사고 굉장히 기술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산안법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화정동 한 달도 안 돼서 또 아파트 재건축하는데 현태를 뽑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건설안전혁신이라고 작년에 책을 하나 썼는데요. 옆에 보시다시피 우리가 저 많은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저거 고치지 않으면 우리 제도 재기능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 긍정적인 것은 기획재정부는 짧은 시간에 공공발주기관을 잡아서 놀랄만한 발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산안법 40년 운행 진행한 것보다 기획재정부 최근 3년의 성과는 굉장히 괄목할 만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원칙이
제대로 성립되는 것부터 좀 봐야 된다는 것이고, 보시다시피 그동안에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00년도 중간에 중장기적 차원의 건설안전 확보 방안을 연구인데, 이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국토부와 고용부를 불러다 놓고 건설 현장 안전관리 체제 바꾸라고 했어요. 그런데 두 부처가 무산시켰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또 수많은 건설 기능 인력이 희생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거를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아까 말씀드린 얘기인데 이건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도급, 건설공사, 발주자 이런 용어 정의들. 산업에서 쓰는 용어를 쓰지 않고 법마다 자기 마음대로 용어를 만듭니다. 현장에는 헷갈리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발주자의 포괄적인 책임 부여인데 이제 영국의 방식인데요. 여기 이제 한글로 번역한 건데 영문을 죄송한데 이 슬라이드가 넘어가는데 영문에 보시면 발주자는 모든 걸 인슈어하라고 되어 있어요. 공사를 안정하게 하는 게 보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문구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 그 산업법에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사후 약방문식이거나 근본적인 그 사고 원인을 제거하는 데는 실효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세이프티 코디네이터 안전보건 조정자 안전관리자인데 안전보건 조정자가 EU나 이런 데 도입하고 우리하고는 그 역할이나 책임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EU에서 도입한 이유는 뭐냐면 건설의 비전문가인 발주자한테 책임을 져야 되다 보니까 필요한데 우리는 그거하고 전혀 무관하게 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외국의 좋은 명칭이나 제도는 들어오는데 문제는 핵심을 저버리고 껍데기만 들어왔다는 거죠. 자, 영국의 경우는 뭐가 있냐면 발주자가 그 법에 있는 모든 의무를 인지한다는 걸 서명해서 공사신고서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 의무를 세이프티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인지시키고 인지했다는 사인을 둘이 같이 하게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이행력을 확실하게 담보한 거죠. 이거 어렵지 않은데 20년째 안 하고 있어요. 자, 세이프티 코디네이터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법에서 뭐라고 정할 필요가 없어요. 발주자가 알아서 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소속 상관없어요. 이거 독일의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 제도들은 핵심을 비춰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아직도 저항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문제인데 한번 좀 자세히 들여다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과하고는 이런 거죠. 그 권력자의 우리가 특히 위험에 외주하라는 외주하는 아닙니다. 위험은 위험한 작업은 외주로 해야 되는데 제값을 주고 적직한 사람한테 시켜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게 간과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어느 누구나 돈을 목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제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최상위 의사결정을 자제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그러면 이제 실패하고 가난해지는 거죠. 근데 건설업이 대표적으로 착취적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산업입니다. 자, 이제 발주자 사고 유발 요인 이렇게 많습니다. 다 모든 사고는 발주자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는 발주자 책임은 극히 미미하거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법에 너무 의지를 하는데 여기서 퍼버스라고 그랬는데 우리말로 여기는 부조리하다 그랬는데 원래의 의미는 사악한 겁니다. 사악한 거예요. 우리 좋은 법들이 있는데 사악해서 현장의 근로자나 건설 기술자들을 더 피폐하고 핍박받게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또 하나 아쉬운 거는 우리 전문가라는 분들이 지금도 자기 입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호도돼 가지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논리들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데이비드 메카이서는 미국 오샤 차관보입니다. 우리나라 와서도 아마 특강도 한 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연구자들도 돈을 위해서 일을 하니까 이런 상황이 보여요. 저는 그 전문가를 믿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간이 좀 다 됐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입장을 바꿔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잠원동, 학동 버스, 이천공사장 하정동에서 거기 가서 일할 자신 있는 분은 반대를 하셔도 괜찮아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대한건설협회 한상준입니다. 먼저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맡은 역할은 오늘 주제와는 달리, 오늘 주제는 건설 재해 진단과 해법인데, 제가 맡은 거는 건설안전 특별법안에 대한 건설업계의 의견 내지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라는 그 롤을 맡아서 그 롤에 좀 충실하게, 그러면 좀 컴팩트하게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건설안전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서 전문성 있는 그런 어떤 내용보다는 우리 업계에서 법안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순서는 결국은 이제 법안의 문제점 위주로 말씀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건설업에서 사망자 수가 딱 절반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건설 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 동의하는 바이고요. 다만 이제 건설안전특별법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건설업계에서는 요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감정이 격앙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대법이 제정돼서 이미 관한법 목적을 달성한 상황이고, 지금 중대법 적용 과정에서 상당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을 또 얹어버리면 건설업계는 어찌하란 말이냐. 그래서 건설업계는 건안법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격앙되어 있는 그런 감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국토부가 이제 물론 김경우 의원께서 발의하신 법안이지만 국토부가 이제 법안을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국토부가 상당한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해왔고요. 저희들은 그 과정에서 상당한 또 저항을 했고, 국토부가 여기 내미는 이유 중에 한 개가 광주 학동 철거 붕괴 사고와 같은 그런 또 시민재해를 막을 수 있는 게 중대재해법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건안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미 김영배 의원께서 그 보완입법을 발의해 놓으신 상황이라서 그런 거 보완하면은 이제 충분히 풀릴 수 있는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현재도 중대법 개정안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처벌을 굉장히 강화하는 그런 법안들로만 다 이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안법 제정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많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법안 문제점을 일단 체계적인 부분에서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이 된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은 결국은 근로안전을 확보하는 법안인데 그 체계가 2단계로 돼 있죠. 법을 위반해서 사고가 나면 처벌한다. 법 위반 플러스 사고 2단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간의 시설 안전 내지 건설 안전은 건진법, 건산법에서는 법 위반 플러스 손괴 플러스 사고, 물론 사고가 이제 재해겠지만 그 3단계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건안법을 보면은 건안법은 현재 2단계로 돼 있습니다. 법 위반 플러스 예를 들면 사망, 그러면 처벌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법률 전문을 보시면은 39조를 보시면은 다음 같고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어쩌고 보면은
뭐 2호 위반한 발주자, 3호 위반한 설계자, 4호 위반한 시공자. 그러니까 위반해서 사망이면은 처벌하겠다. 결국은 산안법에 근로안전 체계를 이제 도입한 것이죠. 그러면은 그 수범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도대체 정부에서 어떻게 하려는 것이냐, 그런 걸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안 3조에 맨 위에 되어 있지만 뭐 산안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해서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라고 고용부 협의 과정에서 억지로 들어갔지만 그 법안 조문 곳곳에 산안법과 중복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처벌 조항도 당연히 그렇고 11조의 뭐 안전시설물, 15조의 안전난간, 추락 방호망, 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산안법과의 중복 문제를 첫 번째 들었고요. 그 다음에 법안에서 건설 종사자는 표현을 쓰는데 건설 종사자의 그 과연 정체성에 대해서 국토부의 생각이 무엇인지 참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2조에서는 제2조 정의에서는 건설공사 참여자의 건설공사 종사자가 없어요. 원래 초안에는 있다가 뺐습니다. 국토부가 노조의 눈치를 너무 본 것이죠. 뺐고,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제2장에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 의무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하부 그 절 6절에 건설 종사자 의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론에서는 건설공사 참여자의 건설 종사자를 포함시키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정의에서는 뺐단 말이죠. 이거 가지고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자꾸 피하고 결국은 이제 노조가 신경이 쓰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인데요. 건설공사 범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냥 치명적인 문제라고 보는데 지금 건안법은 건산법에 따른 건설공사만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안법은 너무 정확하게 잘 되어 있죠. 완벽하게. 건산법에 따른 건설공사 플러스 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까지 다 건설공사로 보고 있습니다. 정의에. 그래서 보시면 건안법 2조를 보면은 건설공사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건산법에서 건설공사 뭐라고 정의하냐면 그 밑에 보시면 그 전기, 통신, 소방 등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같은 이런 건물을 짓는데 건산법에 따른 건설공사도 있고 전기공사도 하는 팀이 있고 통신공사도 하는 팀이 있고 소방공사도 하는 팀이 있는데 그럼 건안법 적용은 그 사이사이 이렇게 해서 건설공사만 이렇게 찝어서 적용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 법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결국 반쪽짜리 법안이다.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국토부에 물으면 관계부처 협의하는데 시간 걸린다. 그게 무슨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 데 대해서 저희들은 더 이제 분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려면 제대로 체계를 갖춰와라.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법안 내용상 문제점을 한 3가지 뽑았는데요. 아까 교수님께서도 발주자의 의무를 들어간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발주자의 의무를 넣으려고 애를 썼고 지금도 애를 쓰고 있는데 결국 발주자의 의무는 적정 공기, 적정 공사비 제공 의무를 명시해놨죠. 근데 이제 내용은 결국 선언적 내용이 그치고 맙니다. 뭐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 없는 내용이지만 법안이 국토의 전체 회의에 상정돼서 처음에 회의 심의를 하는데
그 김희국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런 행정법규에 이런 헌법과 같은 선언적 규정을 넣으면 어떡하느냐. 이거 뭐 인간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와 뭐가 다르냐. 행정법은 실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포괄적인 규정 가지고는 곤란하다. 너네들 이걸 구체화해 오지 않으면 통과시킬 수 없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내용을 봐도 정말 발주자로 하여금 적정 공기와 적정 공사비를 확보토록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업계 입장에서 볼 때 과도한 과징금 기준인데 영업정지 가름한 과징금을 관련 업종 매출액의 3% 한도로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걸로 보일 수 있죠. 관련 업종 매출액이면은 뭐 토건업종, 건축업종, 토목업종 될 텐데 그 밑에 당구장으로 일부 업체들 3%를 빼보니까 뭐 2천억, 뭐 천몇억, 몇천억이 나옵니다. 결국은 기업 거의 이제 망하는 수준인 것 같은데 이거를 왜 이렇게 매출액을 기준으로 했느냐. 저희들은 계약금액 베이스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는데 국토부가 생각한 그 컨셉은 영업정지에 가름한 과징금이니까 영업정지를 당하면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매출액 베이스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국토부는 한 개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영업정지를 받으면 모든 게 중단되는 게 아니고 신규 수주만 중단되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진행 중인 공사는 계속 한단 말이죠.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면 신규 수주 공사보다 진행 중인 공사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업종 매출액 베이스로 간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니 국토부도 난처한 거죠. 그런 것들 뒤늦게 알고 나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도하다는 문제제기를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문제점인데요. 근로자 재보험료입니다. 근로자 재보험은 사고가 나면 산재보험으로 커버가 불충분하니까 그 불충분한 부분을 근재보험으로 충당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다 좋은데 지금 근재보험을 의무 가입토록 해놓고 그 보험료는 이 법안에서 발주자가 절반만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표에 나와 있는 현재의 의무 가입 보험들은 전부 다 발주자가 100% 부담토록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건설공사의 원가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주자가 100% 부담하는 게 너무나 맞습니다. 그리고 타 사례도 이렇게 다 돼 있고요. 그래서 이 보험료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인색하게 하느냐? 도대체 건설업계에 무슨 감정이 있길래 인색하게 하느냐? 국토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100%로 해놓으면 기재부가 부담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정부 예산에 들어가는데 기재부의 눈치가 보인다는 것이죠. 그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저희들은 그게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죠.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새 정부 인수위 측에서는 현재 권한법에 대해서 좀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고 권한법 추진 대신에 다른 걸 보완해서 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입장으로 가고 계신 건 알고 있는데 물론 법률 제정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한다고 해도 국회에서 하면 또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문제들을 좀 더 들여다보고 좀 보완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인데요.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 굉장히 많으나 시간이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건설업계는 건설안전 특별법의 제정을 반대합니다. 전면 반대하고요.
이미 건설안전 제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면은 다 동의하실 겁니다. 뭘 더 이상 제도가 필요하겠습니까? 더 이상 군더더기다. 이제는 있는 거로 제대로 잘 하자. 그리고 정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산안법 등 현행법을 보완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림은 좀 이제 은유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드리려는데 여기까지 하면 너무 표현이 노골적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않고 이 정도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